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심장, TSMC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정말 압도적인 다수를 생산하면서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기업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만이 이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이 손기영 교수님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이나 한국의 발전 방식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본과 한국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발전 국가, 영어로는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국가가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유치 산업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키우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캐치업 전략이죠. 네, 캐치업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데 대만, 특히 이 반도체 산업하고 TSMC 사례는 이 연구에 따르면 조금 다릅니다. 선진국가, 그러니까 비저너리 스테이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건 단순히 기존 산업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 자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고 또 투자까지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선진국가라. 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미래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접근인데요. 맞습니다. 위험 부담이 훨씬 크죠, 사실. 그럼 오늘 이 선지국가 대만이 어떻게 TSMC라는 정말 전례 없는 기업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에 어떤 비전과 전략, 그리고 또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발전국가 모델하고 비교해서 선지국가 모델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해볼까요? 발전국가 모델하면 일본의 통상산업성, 미치나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같은 아주 강력한 정부기관이 산업정책을 이끌고 포항제철처럼 국가주도로 기간산업을 키우는 방식.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올라서는 거. 네, 핵심은 이미 있는 산업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만의 선지국가 모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산업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TSMC의 경우엔 순수 파운드리,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구상하고 실현시켰다는 거죠. 순수 파운드리요? 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팔지 않고 오직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이건 초기 투자 위험이 훨씬 크죠. 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시장 자체를 사로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지국가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딱 결합해서 작동했을까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이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주체 간의 창조적 연계, 크리에이티브 링크지를 성공 요인으로 꼽습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부 관료입니다.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는 인물이 바로 그 대만 과학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궈팅 같은 분이죠. 리고팅, 네. 둘째는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단순히 기술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연구 설비랑 핵심 인력까지 통째로 떼어서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키는, 즉 분사, 스핀오프 역량을 갖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대만에서는 ITRI, 공업기술연구원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ITRI? 네, 그리고 셋째는 국제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기술 동향과 사업 기회를 딱 포착하고 이걸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했던 것. 이게 바로 선지국가 모델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럼 TSMC가 딱 등장하기 전 1970년대 대만의 산업 지형은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기반이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대만은 주로 옷, 신발, 장난감 같은 경공업 제품들, 이걸 중소기업들이 해외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위탁 생산, OEM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랬군요.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그때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 순윈시안, 당시 경제부 장관의 주도로
국책연구소인 ITRI가 설립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자료에 따르면 순 장관이 1969년하고 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KIST를 방문하고 그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ITRI 설립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아, KIST가 모델이었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정부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또 높은 연봉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KIST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ITRI 설립 이후에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향한 움직임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결정적인 계기는 1974년 타이베이의 한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두유가게, 또장띠엔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전설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하고 미국 ICA 연구소에서 일하던 판 원유엔 박사가 만난 거죠. 두유 가게에서요? 네. 이 자리에서 판 박사가 대만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4년간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자 순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고 합니다.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건 결단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내려진 셈이죠.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 즉석 결정이 그럼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이 결정으로 ITRI 산하의 전자공업연구소, ERSO라고 하죠. 이게 설립되었고요. 1976년에는 판 박사의 중개로 미국 ICA로부터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던 CMOS 기술,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침 또 ICA가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시점이라 가능했던 거래였죠. 아, 타이밍도 맞았군요. 네, 이때 ERSO 소속의 젊은 연구원 40명이 미국 RCA 본사에서 직접 연수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훗날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의 핵심 인재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1980년에는 아이트리아에서 첫 번째 반도체 회사인 UMC가 분사되어 나오고 같은 해에 반도체 기업들을 모을 신주과학단지가 설립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어떤 물리적 기반도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앞서 그 선진국가의 핵심 주체로 리거팅 같은 비전 있는 관료를 언급하셨는데 이 시기에 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네, 대왕과학기술의 아버지 리고틴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분인데 과학계 출신 관료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요. 정책 결정이나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 있는 우수한 중화권 인재들을 대만으로 유치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1983년에는 직접 미국 4개 도시를 돌면서 2,000명이 넘는 중국계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조국, 대만의 발전을 위해 돌아와 달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득했다고 하죠. 와, 2,000명을 직접요. 네, 마치 전쟁터 나서는 병사들 독려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전자산업이 대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TSMC 설립의 직접적인 발판이 된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 기술개발계획, 즉 아주 많은 전자회로를 작은 칩 하나에 집어넣는 그 기술개발 계획이 시작됩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 맞춰지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TSMC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이네요. 여러 기반이 닦였지만 역시 TSMC 설립의 중심에는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만으로 데려오는 과정 자체도 여러 인물의 노력이 이렇게 겹쳐진 결과라고요. 물론 모리스 창이라는 걸쭉한 유물의 결단이 결정적이었지만 그를 대만으로 이끈 과정은 이 선지국가 모델의 협력적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를 1985년에 ITRI 원장으로 초빙한 인물은 당시 ITRI 이사장이었던 슈엔슈였습니다. 슈 이사장은 또 신주 과학단지 설립을 처음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가 모리스 창을 영입하려고 미국 뉴욕에 있는 창의 자택, 창 본인 회고에 따르면 트럼프 타워였다고 하죠. 까지 3번이나 찾아가서 설득했다는 그 삼고모료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삼고무료까지. 하하. 하지만 리거팅과의 오랜 인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요. 슈 이사장 혼자만의 공은 아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리거팅하고 모리스 창은 창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부사장으로 있을 때 1960년대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리거팅 역시 오랫동안 창을 대만으로 영입하려고 공을 들여왔죠. 자료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나오는데 창이 대만에 온 후에 리거팅을 만났을 때 리거팅이 슈 이사장이 자신에게 미리 상의 없이 창을 초빙한 것에 대해서 농담조로 아니 슈앤슈 이 사람이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면서 서운함을 표했다고 해요. 하하, 그랬군요. 네.
하지만 이내 누가 데려왔든 창 같은 인물이 대만에 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모리스 창 영입은 대만에게 아주 절실한 과제였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I의 부사장까지 지낸 모리스 창이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ITRI 원장 자리를 수락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애국심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창 본인의 회고나 자료 분석을 종합해보면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TI에서 사실상 CEO 승진 경쟁에서 밀려난 후에 다른 회사로 잠시 옮겼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고요. 마침 또 TI 재직 시 받았던 스톡옵션 관련 문제도 해결돼서 재정적인 여유도 좀 생긴 상태였고요. 창은 단순히 높은 연봉보다는 ITRI 원장으로서 대만 전체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 흥미로운 기회, interesting job 자체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수려합니다. 아, 흥미로운 기회. 네, 돈을 쫓을 게 아니라 흥미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반영된 결정이죠. 물론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된 그런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가능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만에 온 모리스 창이 TSMC의 핵심 아이디어인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구체화한 과정은 어땠나요? 처음부터 파운드리 나사를 만들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래 창에게 주어진 임무는 ITRI를 미국의 벨 연구소나 일본의 노키아벨 연구소처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만에 도착한 지 불과 2주 만에 당시 행정원 정무위원이었던 리고팅이 그를 불러서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회사 설립 계획을 좀 구상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아, 2주 만에요? 네, 이때 창이 TI 부사장 시절부터 마음속으로 구상했지만 당시 TI에서는 실현하지 못했던 그 순수 파운드리 모델을 제안하는 겁니다. 즉, 자체 브랜드 제품 없이 오직 고객사의 설계 도면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만 해주는 전문 공장을 만들자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1978년에 발표된 캐러버 미드와 링콘 웨이의 논문, 즉 반도체 설계와 제조 공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드 콘웨이 혁명의 이론적 흐름과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이론적 배경도 있었군요. 그렇죠. 대만은 당시 자체 회로 설계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은 좀 부족했지만 RCA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등 생산 및 공정 기술력은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대만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이게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난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나요? 특히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 2억 2천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어요. 리고팅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대만 정부, 그러니까 국가발전기금과 교통은행이 총 자본금의 48%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가 거의 절반을 댔군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특히 최첨단 기술 도입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 파트너 참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리고팅이 창에게 외국 투자 유치를 아주 강력히 요구했죠. 창이 TI, 인텔 등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서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두들 이 생소한 모델에 회의적이었어요.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창에게 직접 당신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Morris, you have many good ideas. This is not one of them. 라고까지 말했다고 하죠. 와, 그렇게까지요? 네.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5,800만 달러, 지분으로는 27.5%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필립스의 참여가 TSMC 설립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나머지 부족한 민간 자금은요, 리고팅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만의 그 전통산업 분야 재벌 기업가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투자를 요청해서 채웠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섬유, 이런 반도체와는 전혀 관련 없던 기업들이었죠. 그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금과 아이디어는 모였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할 공장, 인력, 기술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국책연구소 ITRI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ITRI는 TSMC 탄생에 있어서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미 정부 주도의 VLSI 기술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필립스와 협력해서 1986년에 ITRI 연구소 내부의 VLSI 시범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987년 TSMC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때 ITRA는 이 시범 공장 건물과 내부 설비, 그동안 축적된 공정기술 노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공장을 운영하던 핵심 연구 인력 96명을 그대로 TSMC로 이전시켰습니다. 아, 사람까지 통째로요? 네, 이게 바로 ITRI 특유의 기업 분사, 스핀오프 방식의 핵심입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기술과 숙련된 인력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서 새로운 회사로 독립하는 형태죠. 연구에 따르면 이게 또 대만 사회 특유의 창업 선호 문화, 그러니까 큰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보다는 작은 회사라도 내 사업을 하려는 그런 성향과도 맞물려서 시너지를 냈다고 분석합니다. ITRA는 이런 방식으로 UMC, TSMC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157개의 첨단 기술 기업을 성공적으로 분사시켰다고 해요. 157개요? 와. 네,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의 TSMC를 만들겠다면서 TBMC, 타이완 바이오메디카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mRNA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분사시키는 등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전과 노력 그리고 뭐 약간의 강제까지 동원되어 탄생한 TSMC이지만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아무리 혁신적인 모델이라도 시장이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군요. 네, 맞아요. 설립 초기 몇 년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리스 창이 구상한 순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할 핵심 고객, 즉 자체 생산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패블리스 기업 시장 자체가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 스스로도 팹리스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측했을 뿐이지 그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였죠. 그렇죠. 불확실했겠네요. 네. 당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만이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모리스 창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업을 시작한 거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설립 첫 해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압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요. 1990년대 들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퀄컴 같은 아주 혁신적인 팹리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 팹리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반도체 생산시설, 팹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 부담 없이 오직 혁신적인 칩 설계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싶어 했어요. 아, 수요가 생긴 거군요. 네, 바로 그때 TSMC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파트너로 딱 등장한 겁니다. 특히 TSMC가 창립 초기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고객과는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We don't compete with our customers.는 철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이나 인텔 같은 기존의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생산을 맡기면 자신들의 핵심 설계 자산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패블리스들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직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TSMC의 순수 파운드리 모델이 이걸 완벽하게 해소해 준 것이죠. 이 신뢰가 TSMC 성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객과의 신뢰 구축이 성장의 열쇠였군요. 그렇다면 초기 설립 이후에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좀 변화했나요? 계속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나요? 정부는 초기 지분 투자 이후에 점진적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게 또 초기 투자자인 필립스와의 계약 조건, 필립스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을 최대 41%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함과 관련이 있는 조치였고요. 하지만 정부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대만 국가발전기금은 여전히 약 6.3%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TSMC의 최대 단일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전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 주주군요, 여전히. 네, 이거 TSMC가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서 대만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TSMC는 대만 전체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더 나아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일종의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 방패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TSMC가 막대한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결정 역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대만의 생존과 직결된 정치 안보적 고려가 깊이 깔린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어두운 측면, 그러니까 그림자도 존재한다고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언급되나요? 네,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연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환경오염과 노동 문제입니다. 과거 대만에 진출했던 미국 RCA 공장에서 발생한 발암물질 누출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암 등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비극적인 사례처럼 첨단 산업 발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나 노동자의 건강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TSMC 역시 정보 보안을 이유로 내부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지만 자료에 인용된 한 엔지니어 인터뷰를 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때로는 14시간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장시간 근무와 엄격한 내부 통제 문화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시간. 쉽지 않겠네요. 성공 모델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까?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순수 파운드리 모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완벽하게 예측하고 추진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초기에는 한국처럼 자체 브랜드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 메모리도요? 네. 하지만 한국이 소수의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시장을 장악한 것과는 달리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파운드리 모델이 대만이 가진 현실적인 강점, 그러니까 공정기술력이나 유연성을 살린 최선의 혹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네. 또한 정부, 국책연구소, 민간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와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대만 무제 특유의 복잡성, 즉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도 잠재적인 한계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자료, 특히 손기영 교수님의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 그리고 세계 정상의 우뚝 선 TSMC의 성공 신화를 다각도로 조명해 봤습니다. 단순히 선진국을 모방한 발전국가 모델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선진국가 모델의 성공 사례였네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관료들의 헌신, 기술과 인력을 품어서 기업으로 키워낸 국책연구소 ITRI의 독특한 인큐베이팅과 분사 전략, 그리고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하게 현실로 만든 모리스 창이라는 비전 있는 기업가의 리더십. 이게 정말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1990년대 IT 혁명의 도래와 실리콘밸리 팹리스 기업의 부상이라는 외부적인 기회 요인도 분명 중요했지만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씨앗을 뿌리고 또 대만의 강점을 살린 최적의 모델을 구상하면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내부 역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공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비전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봐야겠죠. 정부, 연구소, 기업이라는 이 세 축이 각자의 위치에서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조적으로 연계되었던 것, 이게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하고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보여준 이 선지국가 모델, 특히 정부, 연구소, 기업의 성공적인 삼각협력 편대 운영 방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들의 해안,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재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성공 공식일까요? 아니면 이는 대만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사회 문화적 맥락과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종의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